최근 3, 4년간에 두세 배 폭등했던 시장, 이 시장만큼의 가격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완화책들이 나와 있고 일부에서는 집값 회복세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평가사님은 좀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규제를 전부 다 완화해서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게 1월의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1월 초만 해도 그 전에 한 6개월간은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1000건이 안 되는 수준, 또 그 1000건에는 SH나 LH의 매입 물량까지 포함된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1000건이 안 되는 수준, 진짜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1월 1.3 대책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대출을 조금 쓰면서 거래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 그 영향이 이제 3월, 4월까지 나타났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이걸 그럼 이제 시장의 회복세로 볼 수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전폭적인 이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드캣 바운스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긴 하지만 집을 또 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생애 네. 최초에 대한 혜택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이고 그 연끌의 수요였던 그런 분들하고 많이 맞물려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기 주변의 분들이 과거에 고점에 샀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좀 그들이 산 것보다는 낮은 가격이라는 시장의 가격적인 메릿이 있고 또 그들이 빌렸던 금리 환경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작용을 하니까 네.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지금 이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앞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매수세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집값은 많이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떨어진 하락한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쵸, 그 네. 말은 다른 이제 팔린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거래가 안 거죠. 됐다. 거래가 안 네, 됐기 네. 때문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호가 위주로 이제 시세가 조사가 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얼마큼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왜냐하면 내놓는 사람들 자체가 네. 이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과거의 호가 기준에서 그쵸. 이제 네. 내놓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거래는 잘 안 된다.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4월 이후 주택 마련 관련 이제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는 제가 수년간 이야기를 해왔던 네.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유동성의 완화기에 결국 가계한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사주는 형태 이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채를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고가의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자산을 사들이면서 서로 이제 경쟁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돈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시장인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이 부채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조정의 시기에는 그 빚을 낸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또 이제 저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부채가 과도한 수준이고 GDP 대비해서 100% 이상의 규모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런 부채를 고려했을 때 금융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즉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을 빨리 겪어야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규제를 풀어주니까 오히려 대출이 또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서서히 이 부채를 축소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를 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함에도 또 전체적인 걸 잘 못 보고 자기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계가 지금 당장 그 부채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가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주택을 뭐 최근에 매입하거나 고가에 연끌해서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꾸준히 계속 감당해왔던 규모의 그쵸. 빚을 네.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빚이 자산을 처분하면 이걸 다 갚아내고도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네.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연끌 현상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 자체에 대해서 사실 경험적으로 자기가 감당해 왔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대출을 활용한 시점이 환경이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맞아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금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눌러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뭐 1% 정도, 2% 정도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체감 금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느끼고 내 자산을 처분하면 이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환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원인에는 또 이제 금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동결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금리 안정이라고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대출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워낙 그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시장 상황을 겪었고 또 코로나라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그 위에 풀어 제낀 시장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긴축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지금 이제 동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효과는 결국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개념이 되고 돈값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긴축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걸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될까 봐 경기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동결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금리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버티지 그쵸, 못할 네. 터질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이게 금리가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 금리는 누군가 돈값을 많이 쳐준다는 의미고 글로벌화된 금융 환경에서 돈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돈값을 안 쳐주는 금리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잠깐 눌려져 있는 금리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제 미국 금리도 고려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이제 최대 뭐 2%에서 2.25% 뭐 이 정도까지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가 차가 이만큼 난다는 거는 우리는 3%밖에 안 쳐주는데 미국은 5%를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돈은 어느 나라에서든 쓸 수 있는 이제 기축통화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글로벌 자금이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답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나라는 이 환율 때문에 사실은 환차손을 볼 수도 있는 구조인데 금리는 3%밖에 안 쳐줘. 근데 미국은 그런 환손실이 없으면서 5%의 금리를 쳐줘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금리를 높여줘야만 네. 이게 바란스가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의 미국 대비한 리스크를 고려해서 미국보다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역전되고 그 역전의 격차가 사실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이제 미국이 동결을 하더라도 이제 뭐 내년, 후년은 돼야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차차 내리는 형태로 가겠다. 네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소 이제 중금리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는 더 많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그만큼 할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는 낮게 가져가도 시장에서 조달하는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금리의 영향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담대 금리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네. 또 조금 내렸다니까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또 대출을 좀 받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네. 또 다시 또 이제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좀 상황들이 되잖아요. 이 주담대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 또한 은행에서 얼마만큼으로 돈을 조달을 하느냐에 따른 그 조달 금리에다가 플러스 이제 마진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따른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코픽스가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도 지금 사실은 돈을 조달하는데 그동안은 좀 손쉬웠던 거예요. 왜? 이제 자금이 선택적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가장 그 탄탄한 은행, 즉 1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쉬웠던 시장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조달할 때 금리가 싸니까 그 코픽스 자체가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어떤 정책적으로도 마진을 줄이고 금리를 낮춰주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됐던 건데 그 낮게 적용됐다는 게 저금리 상황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제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은행에서도 돈을 계속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이 많이 들어와서 예금 금리를 그러니까 어떤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은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면 되는 건데 은행에 돈을 많이 맡기려면 금리를 많이 쳐줘야 돈을 그쵸. 많이 네. 맡길 거 아니에요. 투자 대신에.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은행채 발행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몰려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연체가 늘어나고 이 어떤 손실에 대해서 금융위기를 또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만큼 또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은행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시장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돈을 구하려고 하는 시장이니까 조달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다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로 80%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빌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또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빌리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좀 금리 또 영향을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은행들의 속내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은행도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제 뭐 1금융권과 이제 2금융권의 격차가 지금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2금융권 같은 경우는 대출 취급을 굉장히 거의 줄였잖아요. 연체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부실 채권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막 추가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상을 관리하고 지금 이제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또 은행 자체는 은행의 업이 바로 돈을 빌려주는 여신 업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주긴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돈을 갚아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용등급
이라든가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그 어떤 그런 분들한테는 금리 자체를 굉장히 낮춰주고 비딩해가지고 서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줄 테니까 우리 돈을 써달라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그런 신용 등급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을 좀 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가계부채 폭탄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좀 앞으로 닥칠 위험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일단 가계부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 과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계부채가 폭증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빚을 지지 않았을 건데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난 부를 줄 맞아요. 거다라는 네. 이런 광풍이 불고 나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부채가 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연명을 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채의 어떤 무게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자산을 처분해서 정리해야 이 부채를 덜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럼 이제 네. 정리할 수 있는 시장이냐 이걸 쉽지 봤을 않죠. 때는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 상황을 현상 유지하거나 누군가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 내가 기대하는 이익을 다 주고 내 빚을 청산할 정도의 가격으로 사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올 때까지 일단은 이 빚을 계속 갚아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뭐 소득이 막 획기적으로 늘어날 그쵸.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 부분은 올라가고 있고 그럼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들고 그럼 과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어떤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해가는 이런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이 부채를 정리한다는 거는 갚아서 정리를 하거나 못 갚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파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더 심각한 왜냐하면 사회적 손실 그쵸. 비용으로 네, 다 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자도 유예해주고 원금도 뭐 상환도 기일도 늦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냥 이제 연장을 네. 기약 없는 연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의 영향으로 집값 변화에 대한 좀 전망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사람들은 이제 한 최근 3, 4년간에 두세 배 폭등했던 시장, 이 시장만큼의 가격을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그 가격으로 올라가고 그걸 넘어서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미 지금 형성된 가격 자체가 우리 소득 수준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는 받쳐줄 수 없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고 그게 내려오는 과정이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역전세난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과 전세값이 이제 동시에 하락하면서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어떤 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역전세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이제 전세금을 받아놨던 것보다 전세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게 바로 그쵸. 역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보면 민간 사금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무이자로 빌리는 형태고 집을 담보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을 맡겨놓고 그 대가로 집을 활용하는 형태, 이용하는 그쵸. 형태, 네. 이게 전세제도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해야 되는 돈이 갑자기 일시 상환해야 되는 돈이 생겨난 거고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돈을 다 못 돌려받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이제 전세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제 역전세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과거에 너무나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슈가 나온 그 시기의 거래를 살펴보면 갭 투자 형태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절대적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 네. 금액을 전부 다 지불할 능력을 갖춘 사람은 실제로 시장에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임대차법 이슈로 인해서 전세금을 이제 최대한 높게 받고 나머지 갭만을 투자하는 형태, 이런 갭 투자 형태가 이 시기와 맞물려서 많이 됐고, 또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키려면 매도자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에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갭만큼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그럼 전세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고가의 주택들에서 많이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2년 만기, 4년 만기 이 기간이 도래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돌려주는 형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돼 왔었던 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받아놨던 돈이 실제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큰 규모를 받아놓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가 나타났고, 그러네요. 예. 또 집을 집을 빌려주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 즉 공급이 많이 됐잖아요. 아파트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이 대금을 다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나 잔금 치를 때쯤에는 전세를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땡길 수 있을 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장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이제 조달하려고 보니까 높은 금액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잔금 수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축에도 그게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 상대적,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전세가 하락이 더 이제 가팔라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공급 입주 물량이 많이 있잖아요. 네. 더 이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여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묶여 있었던 물량이 또 해제가 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축의 물량과 새로 공급되는 물량까지 맞물리니까 전세를 놓고자 하는 집은 시장에 많은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도 과거에는 자기 돈을 가지고서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을 많이 그쵸, 활용해가지고 네. 들어갔잖아요. 일부라도. 네. 그럼 그 일부에 대한 값이 비싸졌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굳이 빚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집을 찾을 거고, 그러면 그만큼 고가의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형태잖아요. 또 너무나 많은 집들이 공급이 되면서 실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자가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네. 네,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전세는 이제 계속 조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대출을 그분들에게 좀 더 해주는 뭔가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떤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든 상황을 연명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전세 대출을 이제 통해서 사실은 전세금이 많이 올라갔었고, 이들도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전세금 갚고 빌린 건 갚고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제 집주인이 돌려줘야 이제 이거 또 그쵸, 정리가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줄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집을 담보로 더 빌려서 더 빌려줄 테니까 이걸 갚아라. 이런 정책이 지금 이제 DSR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그 집의 한도 내에서 더 빌려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 얘기는 개인한테 빌렸던 돈을 은행한테 빌려서 갚아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고려가 안 되고 그냥 빈치를 내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진짜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자구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지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버틸 수 있게 돈 빌려줄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갚을 능력 같은 건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계속 빌려줄 테니까 이 턴만 넘어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 돈은 어쨌든 못 갚는 사람인 거거든요. 원래 능력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빚을 해결하는 건 누가 사실은 어느 돈을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막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처분해서 갚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되면 다른 부대책이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 뭐 집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매매를 통해서 전세금을 갚아준다든가, 뭐 이런 과정은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냥 돈을 빌려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급하게 세입자들이 뭐 피해를 보는 건 좀 최대한 줄이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급한 불은 좀 끄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터질 건 또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일단 돈을 돌려줄 수는 있게 만들어주는 네, 거니까 세입자한테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제 은행이 그 리스크를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서 네. 그런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집을 팔아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집을 또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근데 그 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네가 뭔데 내 집을 팔아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돈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논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은 안 되면서 집은 유지하고 싶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내놔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놔도 안 팔리는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내놓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잖아요. 지금 뭐 조금 싸다 그러면 청약 같은 것도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5억씩 싸다 이러니까 지금 90만 명이 달려가가지고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가격이 네, 이제 그만큼 가격이 문제인 거고, 그 가격은 결국은 손실을 전혀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부채가 축소되고 어떤 디레버리징이 되고 사회가 어떤 이 금융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누군가는 이 손실에 대한 그 감당하는 부분이 생겨나야 그게 이제 거품이 제거가 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샀던 금액 또는 여지껏 뭐 이자 냈던 거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난 절대 그 가격 밑으로는 못 팔아. 뭐 나는 이만큼의 이익이 있지 않는 나는 절대 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까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조정의 과정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일단은 당장 그러면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정책이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혹시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되면 네.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착륙, 그런 이제 해소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 않을까 대한 우려도 좀 있던데. 그러니까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미 상황 자체가 결국은 그러면 올라갔던 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착륙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하향 안정화. 왜냐하면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높아진 네. 집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지려면 소득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부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괴리가 너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허상에 불과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소득 대비해서 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미 그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려올 폭이. 그러니까 경착륙이라는 게 집값이 지금 뚝뚝 뭐 6개월 사이에 몇 억이 떨어져서 이제 경착륙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폭이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되게 정상적인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좀 낮춰서 팔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그게 그 가격에서도 거래가 안 되고 또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건전화되는 과정인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경착륙은 절대 안 된다. 경착륙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사실 대출을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안 되죠. 어쨌든 정상화 과정을 한 번은 꼭 거쳐야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됐다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좀 진행이 될까요?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집값과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아지는 상황.
이제 서서히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도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전세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당장 이 집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시세 차익이 얼마나 더 생길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매매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는 이제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이 되면 이제 전세 제도는 이제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분양시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지금 분양시장도 양극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분양시장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변화도 좀 있는데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분양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거는 결국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끝이잖아요. 부동산 아파트를 개발을 해서 이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 판매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분양인데 이 분양 시장이 양극화를 보이는 거는 이제 팔리는 물건만 팔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겪을 때는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토가 개발 그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지방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고 이런 사업장들도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는 이제 돈이 안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물건, 즉 어떤 분양가 자체가 시세 대비해서 현저히 낮다거나 이런 아니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의 분양을 하는 것들 이런 물건들에 이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블랙홀처럼 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이제 그런 쪽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분양가 자체가 너무 올라간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로 보면 네네. 토지가 플러스 건축비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 가격 자체는 주변의 어떤 시세에 기준해가지고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 그 주변의 시세가 땅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그거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 자체가 과거에 올랐다는 시장 주변의 아파트 시세에 아파트가 갖고 있는 땅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분양가 자체가. 근데 이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분양가 자체도 과연 정말 우리가 이제 수요할 수 있는 가격이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시장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통해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그 당사자들 간에는 네네. 판단을 하겠죠. 내가 이 물건을 이익을 조금 덜 보더라도 또는 손해가 없는 선에서 이제 팔고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러면 이제 합리적인 분양가로 나올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금 여력이 있고 뭐 그래도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데는 이제 높은 분양가를 유지하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올 거고 이게 멈추기가 힘든 게 공급이 뭐 오늘 이제 딱 아파트 공급하겠다 해서 공급이 되는 게 그쵸.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굉장한 호황기에 이미 추진해 왔던 것들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분양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이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별로. 돈이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 자체에 돈이 줄어드는 시장에서 네. 선택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흥하는 곳과 망하는 곳이 많이 생기는데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안 좋은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했던 흑석 차이 같은 경우는 네. 그만한 이제 분양가가 지금 수준을 봤을 때는 정말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린 사람들이 걸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59제곱미터 기준에서 6억대 분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가격이 그러면 이제 과연 엄청 낮은 금액이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뷰가 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떤 이제 서울의 요지에 있는 새 아파트가 6억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서울 평균이 뭐 9억, 10억 막 이렇다고 그쵸. 기축 포함해서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고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네. 과열이 됐던 건데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어떤 그 과거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에 대한 미련이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뭐 그 건설 현장에서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네. 공사비 갈등 문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네. 좀 해소가 안 되는데 이거에 때문에 미칠 영향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의 공사비 문제는 결국 이것도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이제 조합원들 있잖아요. 이 조합원들도 결국은 분양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정 대금은 자기가 땅을 내놓음으로써 네.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원래 내야 되는 돈보다는 적게 부담을 하지만 결국 그 분양을 받은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분양받은 대금 중에서 일부의 사업비 부분이 바로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시공사에 지불해야 되는 돈들의 합, 사업에 들어간 비용들의 합을 나눠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사비 문제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자기가 이제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걸 투여를 해가지고 이만큼의 이제 거기다 추가 비용을 이만큼 내야 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싶은 게 조합원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인건비 오르고 뭐 자재비 오르고 네. 이들은 이제 땅을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공사를 통해서 대금을 받는 거고 이들이 땅을 기여한 대가는 어떤 일반 분양분에서 얻는 수익 중에 일부를 공사비로 조달하는 방식 네네.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는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질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용역 관계잖아요. 조합원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네. 공사를 시켰어. 1등 아파트로 지어달래. 그러면서 최고급 모든 사양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아. 돈은 못 내겠다. 그러면 이제 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만큼의 원가가 들고 이만큼의 재료비가 드는데 드는 비용이 안 있는데. 내면 네. 그럼 나는 물건을 못 준다.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겠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이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네. 그렇죠. 들어간 돈을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5천만 원 1억에 계약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이건 이렇게 해주고 이건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가 비용이잖아요. 그거는 네네. 안 낼 수가 없잖아요. 내고는 할 지언정.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갈등 문제가 길어지면 어쨌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공사비와는 별개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들 이것도 다 빌려서 쓰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융 비용이 또 늘어나게 될 거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이들도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공급으로는 이제 이어지겠죠. 이어질 수밖에 합의하는- 없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러니까 뭐 건설사들이 다 지어놓고 입주를 이렇게 바리게이트로 막는 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뭐 그만큼 건설사들도 이제 절박하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결국은 자기들도 공사라는 거는 실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용이 이미 다 투입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다수가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도 잘 분양이 될 거다라는 기대,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이 자금이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일정이 늦어지면 분양도 늦어지고 분양이 늦어지면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그럼 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금 경색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비 갈등 문제가 사실은 그 이미 벌어진 사업장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른 사업장들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제 좀 수주를 안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예.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것만 관리하기도 사실은 버겁거든요. 지금 뭐 실제로 건설사들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모 건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네. 모기업한테 돈도 지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고 이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업장들을 수주를 해서 그 사업장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거는 분양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자금 경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유동성이 위기라는 거는 지금과 같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언급한 건설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한 회사거든요. 그만큼 묶여있는 돈이 많다는 승자의 저주처럼 묶여있는 돈이 많은 사업장에 묶여있는 돈이 많은 회사들은 그만큼 자금 경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금 자금 경색을 겪고 지금 어떤 내부적으로 지금 현상 유지만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투자나 이런 걸 늘리고 뭐 사업을 막 벌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정리하고 오죽하면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500억을 물고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또 청약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일정 부분 자금을 축적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기간을 가지신 분들이 청약을 도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이건 사실은 내 집 마련의 시기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때건 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는 사실은 어느 때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을 한번 사면 너무나 고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벌어놓은 소득 플러스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까지 다 투여를 해야지 이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싸게 사는 시기는 지금과 같은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도 그렇게 결코 늦는 게 아니니까 조급한 마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은정 감정 평가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